파이트 클럽. 현실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겹게 하지만 그들에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도피하려 할 것입니다. 영화 파이트 클럽의 주인공 코넬리우스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리콜 심사관으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인 그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다양한 중독에 빠져들게 됩니다. 코넬리우스에게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구 카탈로그를 들여다보다가 신제품이나 특이한 모양의 가구를 발견하면 반드시 구입해야 직성이 풀리는 일종의 수집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몽유병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코넬리우스가 치료를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가 던진 말에 고아남 환자들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모임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도 아니면서 알코올 중독자, 과식증 환자, 결핵 환자 등의 집단치료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어느덧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한바탕 통곡을 하면서 심적 고통을 다독이지 않고서는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자신과 같은 차이비 환자인 말라를 만나게 됩니다. 말라는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코넬리우스 역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가 코넬리우스 역시 차이비 환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임에 계속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합의하에 요일을 정해서 여러 모임들을 나누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하다면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지만 그럴 만한 용기와 힘이 없었습니다. 다중인격장애 또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르는 병에 걸린 코넬리우스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인물인 타일러라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타일러가 되었을 때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다중인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타일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코넬리우스는 그를 현실 속의 사람처럼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두 개의 인격은 번갈아 나타나며 다른 인격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중인격장애입니다. 코넬리우스는 또 하나의 자기인 타일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파이트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파이트 클럽이란 일종의 격투 시합을 위한 남자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입니다. 코넬리우스는 파이트 클럽에서 다른 남자들과 유혈이 낭자하게 치고받으면서 폭력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온갖 중독을 섭렵하다가 마침내 폭력 중독에도 빠져든 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이트 클럽은 그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타일러는 그 모임을 창조한 지도자로서 회원들 사이에서 신격화되기에 이릅니다. 왜 사람들은 파이트 클럽에 열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파이트 클럽에서의 격투가 그들이 그저 기계나 인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에 의해 끊임없이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시체처럼 여겼던 불행한 사람들은 서로 미친 듯이 싸우며 비로소 자기들의 힘을 느꼈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예전처럼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컨대 타일러를 따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들의 분노를 표출할 분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욕구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타일러는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는 블루칼라들 덕에 세상이 굴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결정되고 물질 중심의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소유욕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하지만 수입이 적은 블루칼라는 그런 욕망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욕구 좌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타일러는 잘못된 세상을 향해 잘못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파이트 클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분대를 육성해 테러 활동을 감행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웁니다. 타일러는 신용카드 회사가 있는 빌딩을 포함하여 10여 개의 빌딩에다 폭탄을 장치합니다. 그가 신용카드 회사 건물을 폭파하려 했던 것은 가난한 이들의 채무 목록을 없애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림으로써 대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넬리우스는 타일러를 제지하기 위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타일러가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고 코넬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총을 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타일러를 겨우 제거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빌딩들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빌딩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져 내립니다. 영화 파이트 클럽에서는 다중인격장애의 증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아 혹은 정체감이 두 개나 그 이상의 인격으로 분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매우 희귀한 장애로 한 개인 안에 있는 여러 인격들은 기분과 태도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체감이나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 개인 안에 여러 인격은 서로에 대해 알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다중인격장애는 일반적으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것과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생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거나 직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떤 것을 방어하기 위해 발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에게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해 라면서 고통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메멘토.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 레나드는 사고 탓에 단기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단기기억 기능은 온전하지만 장기기억 기능이 고장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단기기억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생각들을 보존하며 처리하는 기억이고, 장기기억은 단기기억에서 처리된 생각들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잠깐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을 단기기억, 오랫동안 머릿속에 보관할 수 있는 기억을 장기기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기억 상실증 환자는 바로 이 단기기억에서 처리된 생각들을 장기기억으로 넘기지 못하고 모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기억 상실증 환자는 자기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비롯한 과거의 기억들을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여 사고를 당한 후 내가 누구지? 라고 묻는 기억 상실증 환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단기기억 상실증 환자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의 과거지사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잘 기억하지만 병에 걸린 후에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잠깐만 기억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모두 잊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단기기억 상실증을 앓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기억이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인공 레나드가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 것은 그의 집에 침입하여 아내를 죽인 살인범을 총으로 쏘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공범이 그의 머리를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레나드는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잠시만 기억하다가 이내 망각하게 됩니다. 단기기억 상실증은 자기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레나드는 어떤 장소로 가고 있으면서도 출발할 때는 알고 있었을지라도 자기가 왜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며 누군가와 격투를 벌이면서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레나드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서 생긴 분노가 15분 정도 유지된다고 치면 레나드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10분 동안은 정상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겠지만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자기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과 삶에서 의미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가 한 경험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장기기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험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통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의 나는 과거의 경험, 곧 과거 기억의 결과이며 오늘을 기억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레나드의 경우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린 후에도 수많은 경험을 했을 테지만 그 새로운 경험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가 알고 있는 자신이란 변화된 나, 성장한 나가 아니라 항상 병에 걸리기 전의 나, 즉 과거의 나일 뿐입니다. 현재의 나를 알려면 기억이 필요합니다. 단기기억 상실증은 결정적으로 대인관계 능력도 손상시킵니다. 레나드는 자기를 도와주던 나탈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지만 그녀를 기억할 수 없었기에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를 그대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삶, 즉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마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를 상실했음에도 레나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악착같이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내를 죽인 또 하나의 살인범을 찾아내서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강렬한 복수심만이 유일무이한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레나드는 집요하게 살인범을 추적합니다. 그는 자기의 기억 능력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사진, 메모, 문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나 장소의 사진을 찍어 설명을 적어 놓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아예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그의 손등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세미를 기억하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나드에게 계속해서 접근하는 테디라는 인물은 그에게 사진이나 기록은 불확실하므로 그것으로는 진범을 찾을 수 없다고 충고합니다. 레나드는 기록들을 차근차근 쌓고 정리한 끝에 마침내 테디가 살인범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테디의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테디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레나드가 고집스레 붙들고 있었던 기억은 심하게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집에 침입한 범인이 아내를 해치는 장면을 보면서 정신을 잃은 레나드는 아내가 그때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그 사건으로 죽지 않았으며 단지 레나드만이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도 무척이나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남편에게 인슐린 주사를 놔달라고 하고 주사를 이미 놔준 것을 잊어버린 남편에게 10분 후에 다시 연속적으로 놔달라고 함으로써 죽어갔습니다. 그가 죽였던 테디는 부패한 경찰이었고 그의 교묘한 거짓말과 부추김에 넘어간 레나드는 한 외딴 집에서 짐이라는 마약상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드는 레나드에게 넌 스스로의 기억을 조작했어라면서 모든 진실을 알려줍니다. 아내에게 총을 쏜 범인에 대한 복수는 1년 전에 끝났지만 레나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경찰인 테드가 레나드를 조종해 살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모두 말해줍니다. 진실을 알게 된 레나드는 자기를 이용해온 테디에게 복수하기 위해 기억을 조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무의식적인 기억 왜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의식적으로 기억을 왜곡하기로 한 것입니다. 레나드는 테디한테서 들은 말을 잊어버리기 전에 지미의 시체를 찍어 놓은 사진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테디의 사진에 그가 범인이라는 말을 적어놓고 테디의 차량 번호를 문신으로 새겨놓으라는 메모를 남깁니다. 그 후 테디와 헤어진 레나드는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조리 망각했지만 자신이 조작해놓은 단서들을 통해 테디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영화 메멘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억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주인공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기억뿐만 아니라 기록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기억하라를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영화 메멘토에서는 기억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줍니다. 기억 왜곡이란 무엇일까요? 기억이란 대체로 정확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어떤 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에 선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좋았던 기억은 더 좋은 것으로, 나빴던 기억은 더 나빴던 것으로 극단화시켜 기억하는 식으로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적 고통의 원인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는 기억을 회피하기 위해 그것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기억은 현재 동기에 의해 재석되면서 사소하게 왜곡되기도 하고 부정적 감정을 방어하려는 방어기제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굿 윌 헌팅. 보스턴의 빈민가 출신 윌 헌팅은 명문 MIT 대학의 청소부입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부에 불과하지만 타고난 천재성과 독학의 힘으로 다방면의 지식을 전문적이면서도 폭넓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MIT 대학 수학과의 램보 교수는 복도의 칠판에다 극소수의 천재들만이 풀 수 있는 풀이의 이론을 적어놓고는 학생들에게 풀어보라는 과제를 내줍니다. 며칠 후 누군가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놓은 것을 발견한 교수는
누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자 궁금해진 램보 교수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어 놓습니다. 어느 날 그는 퇴근길에 칠판에다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한 청소부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칩니다. 그 청소부는 도망치고 칠판에 문제가 풀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수는 그 청소부의 이름이 윌 헌팅이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를 찾아 나섭니다. 윌은 여러 번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던 거친 청년이었습니다. 램보 교수는 윌의 천재성이 아까워 재판장을 설득해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윌을 석방시킵니다. 하나는 윌이 매주 램보 교수를 만나 수학과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윌이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램보 교수는 유명한 심리치료사들을 동원해 윌을 치료해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5명의 심리치료사가 모두 윌의 치료를 포기하자 교수는 자신의 친구인 숀을 찾아가 부탁합니다. 첫날 윌은 숀을 자극해 자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면담에 숀이 기다리고 있자 숀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상당히 놀랍니다. 숀은 인간미 있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윌은 느꼈습니다. 윌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마음의 병은 거절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 출신인 그는 5번이나 입양되었다가 양부모들한테 버림을 받곤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윌은 폭행을 일삼은 양부모를 3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윌은 새로운 양부모에게 입양될 때마다 그들의 사랑을 얼마간은 기대했겠지만 그들은 윌을 사랑해주기는커녕 학대하고 포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버림을 받은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윌은 2번 다시는 그런 처절한 고통, 즉 버림받는 고통 혹은 거절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절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사람과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 적개심과 증오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윌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는 윌로 하여금 상대방한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여 관계를 끊어버리는 패턴을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문 하버드대 학생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산까지 물려받은 부유한 여성인 스카일러와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윌은 자신이 자격 미달이니까 언젠가는 스카일라에게 버림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 의대에 진학하게 된 스카일라는 윌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 윌은 거절합니다.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은 타인이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혹은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물론이요, 타인을 사랑하기조차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엔 윌은 스카일라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난생 처음으로 소중한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과는 달리 당사자의 노력 없이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대개 마음의 병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쌓이고 굳어져 온 것인 만큼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나게 하는 것은 방어기제입니다. 숀은 윌에게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러자 윌은 숀을 뜨겁게 포옹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윌에게 세상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르게 보일 것이고 그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윌은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기본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는 거절 공포에 대한 심리를 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중요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절에 대한 공포가 나타납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가 심하면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서 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애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가 심하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거절당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 자기가 먼저 상대방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